야, 4885. 11명의 양손에 쥐문 칼로 참 다 삐져냈습니다.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출장 마사지를 나간 여성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없어지고 두 명이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게 많이 흘려져요. 모두가 30대 남자의 전화를 받고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것. 최종적인 단속에 의뢰관이 얘네들이 없어질 때마다 이 전화번호 보내주셨던 거예요. 각각 다른 명함을 사용하는 출장 성매매 알선 업체들이 실은 한 업주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화번호는 여러 개죠. 그러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소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명함이 여러 개니까. 갑자기 누가 뭘 집어넣어서 빼보니까 이제 그 출장 안마 마사지 그 팜플렛 조그마한 거 있었어요. 그거 여러 장이 입수됐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수사팀에서 이게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용의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 자기가 피해자를 매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일단 해보자라고 해서 CSI 팀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었죠. 서울 봉온동의 야산에서 시신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발굴 현장에서 나온 여성들의 시신은 무려 10건. 모두 투망난 상태였습니다. 진짜 무서워가지고 소름이 끼쳐갖고 막 속이 울렁거리고 막 죽었어. 대고기로 건물 밑에 2개요, 1개. 이거 10개. 부패가 많이 심하고요. 토막은 10토막 이상 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시신은 무려 11구. 모두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시신들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1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영철이 여성들을 연쇄 살해한 것은 그가 살고 있던 작은 원룸. 그곳에서 발견된 살인의 흔적이라고는 욕실 천장에 미처 지우지 못한 몇 점의 혈흔뿐이었습니다. 그의 범행 대상은 전화를 통해 자신의 주거지로 끌어들이기 쉬운 출장 마사지 등의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절대로 동틀력 이유까지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했기 때문에 만약 동틀력까지 오피스들이 있다면 낮에 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의 범행 수법은 경찰도 놀랄 만큼 잔인하고 치밀했습니다. 지금 11명 중에 지금 성관계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성관계를 거의 안 했습니다. 왜? DNA 감정이 될까봐 대답이 이렇습니다. 11명의 양손에 쥐문 이거 칼로 참 다 삐져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60대 노인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뒤 여자 부기동 종로구 부기동 살인 사건 나왔을 때 지금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번엔 팔순 노모를 포함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0대 노파가 살해당한 강남 삼성동 사건까지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사건들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최초의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가장 의아했던 지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런 부유층이라고 하는 침입 대상의 범죄들은 범행의 목표가 되는 것이 금전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금품을 물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본다면 원한이나 분노나 이런 감정들에 의한 범죄이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한 범죄는 아니다라는. 마지막 사건에서 유일하게 범죄 현장에 불을 질렀는데요. 불을 지른 이유가 이 지금 3건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연쇄 사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4번째 사건에서는 유영철이가 의도적으로 금고를 부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금고를 부수는 과정에서 자기가 손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피를 흘리고 나니까 뇌혈흔으로 인해서 신원이 밝혀질 수 있다. 이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강도처럼 위장을 하고 불을 질러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이제 훼손이 됐죠. 그가 범행 대상과 패턴을 바꿔야만 했던 이유는 자신의 범행 수법과 족적 등이 방송을 통해 전국에 노출됐고 또 CCTV에 찍히는 실수까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정말 살인이라고 하는 환상과 자기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내가 피해자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증폭되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훼손하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이런 범죄로 이제 발전해 나간 거죠. 점차 자신의 살인의 환상이 증폭될수록 그 방법들이 진화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스스로 자백하기 전까지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죽음들이었습니다. 노인들도 정확 맞아요?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학교 생활은 대체로 평범했지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늘 가난했습니다. 절도와 성폭력 그리고 사기까지 전과 14번. 고등학교 시절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들어간 뒤 출소할 때까지 교도소 내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부유층과 여성에 대한 증오를 키우기 시작한 건 역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0년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고 그리고 출소 후에 또 모 여인을 만났어요. 지금 모 여인이나 전처나 지금 우리 살해 대상을 했던 같은 직종입니다. 또 부자들이 미워 살해했다는 진술과 달리 그의 스크랩북은 고급 승용차와 전원주택, 인테리어에 관한 광고 기사로 가득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난 대단히 지능적이고 치밀하고 그러면서도 연쇄 살인범으로서의 아주 뒤틀린 그 심리와 성격, 사회에 대한 극단에 이를 정도의 적대감, 동시에 가진 연쇄 살인범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일어났던 범죄자들을 보면 감정에 격분하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 그래서 사람을 살해하고 그다음에 시신을 훼손하고 이런 것들만 일어났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살고 무시하고 오는 놈 무시하고 빼오는 놈 무시하고 안 나간다고 안 나가 세상 들어가서 안 나가 나 그냥 죽고 싶어. 니네가 만들지 마.
더 잔인할 거야 앞으로 더. 네, 하이면 신는 많지만 난 좀 나은 편이에요. 자기 과시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죠. 결국은 이용철이 갖고 있는 건 내가 너희들을 다 통제할 수 있어. 아주 내가 우월해 너희들보다는 라고 하는 이런 그 감정들, 자기 그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뛰어난 이런 사람이죠. 유영철 씨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20명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해 잔혹한 행위들을 정말 나한테 자랑스럽게 표현한, 내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느낌. 이런 얘기들 진짜 어디 안 나왔을 건데. 네, 안녕하십니까. 그알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보수입니다. 오늘 그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인사. 네, 안녕하세요. 권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분들 댓글로 주신 질문들을 취합해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릴게요. 연쇄살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먼저 유영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검거가 되고 본인의 범죄를 자기 스스로 다 밝힌 건가요? 한꺼번에 모든 범죄를 다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증거가 나올 때마다 그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특히 그 연쇄범죄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굉장히 숨겼어요. 의외로. 왜냐하면 연쇄범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범죄를 끝없이 이렇게 자랑을 한다든지, 오히려 다 드러내고 더 나머지 사건까지 자기 거라고 이렇게 그 과대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화동에서 침입범죄를 저지르고 나오던 중에 찍힌 그 뒷모습을 제시를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다른 모든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죠. 증거가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다 한 거네요. 처음에는 살인 그 대상이 이제 부유층이었다면은 그 뒤에 여성들로 바뀌었잖아요.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사이코패스에 대해 오해가 있어요. 이 사이코패스들이 정말 어떤 특별한 대상이 선정되어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들을 하는 것이지, 실제 그들의 범행의 이면을 보면 침입이 용이하고 또 약자들만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자기 살인이라고 하는 환상을 실현한 것이지, 뭐 부유층, 뭐 노인, 막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 그와 면담을 하다 보면 특별하게 관여되지 않았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침입범죄의 시간이었어요. 4건 다. 남성들이 집에 없는 시간, 나이 드신 노인이나 아니면 여성들이 주로 있는 시간대를 선택을 했고요. 부유층이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지만 방범 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집들을 골라서 침입을 했거든요. 이 여성들은 세계적으로 연쇄살인의 피해 대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됩니다. 실종이 되어도 누군가 아무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대상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법을 바꿈으로 해서 살인의 어떤 환상을 좀 더 키워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피해자를 선택한 약자들을 선택하고 범행을 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성들이 부를 때 공중전화가 아니라 휴대폰으로 연락을 한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이용철이는 오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 휴대폰으로 끝없이 전화를 해서 실종이 되어도 아무도 찾지 않고 수사의 대상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럼 자기 확신이나 오만이 저는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허점을 남기게 된 거죠, 사실은. 그 유영철 초기 사건 경우에 네. 뭐 신사동, 구기동, 삼성동, 해화동 이렇게 자음이 반복되는 장소가 노렸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니셜이 같은 이어지는 범행을 저지른 연쇄살인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행을 저지르는 중간중간에 수사망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전혀 다른 지역들을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진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다 실패를 했어요. 이런 걸 보면 거기에서 만약 성공을 했다면 뭐 이런 추측들은 안 나왔겠죠.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겠네요.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교회 옆에 있는 집만을 골라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있다고 봐요. 사실 실제 큰 교회들이 있긴 했어요. 4군데 다 있는 건 아니고 3군데가 있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신께 기도를 해도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범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워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법정에서 구속만 되지 않게 해준다면 개과천선해서 살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실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신께 요구를 뭔가 했었는데 안 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죠. 여러 군데 범행이 용이한 지역을 찾아다니는 흔적들을 본다면 그것도 좀 자기 합리화한 지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다. 범죄를 하는 동안 아들 전화가 올 때가 자기는 제일 무서웠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나요? 그러니까 애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자기하고 좀 많이 동일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면담 중에 아들을 낳았을 때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했더니 자기가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막 발로 차면서 마구 부수고 다녔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했더니 자기와 같은 인간이 또 태어났다 라고 하고 자기를 동일시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 겪어왔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왜곡된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범행 중에 아들에게 전화가 오면 무서웠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동일시하고 있는 그 아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거나 같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기만의 감정을 경험했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충분히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멈추지 못하는 자기의 어떤 살인의 환상, 성적인 환상을 끝없이 추구하는 괴물이 되어간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뭐 말이나 표정 뭐 이런 게 있다면요? 그거 너무 잔혹해서 사실 제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경찰 보고서에도 제가 제대로 잘 쓰지 못할 정도로 잔혹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잔혹함을 쭉 설명을 하고 이후에 점심시간이 됐는데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 밥을 먹으러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속으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죠. 저 역시도 그때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거쳐왔고 수많은 시신 현장에 임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 잔혹한 행위들을 정말 나한테 자랑스럽게 표현한 인간이구나. 좀 그런 얘기 듣고 나면은 힘들지 않으세요? 트라우마도 힘들죠. 트라우마도 생기고 사실은 첫 번째 연쇄 사건이 이용철인데 면담을 하고 나오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영화처럼 비가 내렸어요. 구치소에서 면담을 했는데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차에 앉아서 내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느낌. 정말 오늘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어디 가서 과연 누구한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하지 못하는 삶의 어떤 그 세상으로 빠져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정말 어디 가서도 하기 힘들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영화 속, 드라마 속 프로파일러가 실제 그 모습하고도 좀 비슷한가요? 그것을 알고 싶다나 인터뷰하실 때 보면은 뭐 예리하고 그 말 그대로 드라마 그렇죠. 속 그 네, 인물들처럼 네, 좀 그런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판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 표정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사실 실제 범죄자를 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그에 맞춰서 진행하죠. 냉철한 모습을 보여줄 때는 또 보여줘야 되지만 대부분 범죄자들의 말을 듣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면담 시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한 4시간 정도가 됩니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범행을 저지른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내기 위한 여러 가지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한 여러 가지 대화들을 이끌어가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통유리가 있고 그 안에 단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를 진행하는 건가요? 네, 보통 그런 환경이 진행이 되고 그 통유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밖에서는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제가 면담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저희 팀원들이 밖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꺼낼 때는 이 사람이 좀 숨기고자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죠. 체크를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 쉴 때 아까 그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은 약간 뭔가 숨기고자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다음 시작하는 면담에서 그 부분을 다른 형식의 질문으로 다시 해서 정말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면담을 진행하죠. 흉악범들과 면담을 하셨는데 직접 그 면담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때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을 교묘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합니다. 노력을. 그래서 심부름을 잘 시켜요. 느닷없이 대화 중에 물 떠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프로파일러한테 또는 뭐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요구할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예민한 얘기가 진행될 시점들이에요. 자기가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심부름시키고 맥을 끊죠. 그럴 때 이제 그 프로파일러들이 그 요구에 응해주는 게 아니고 통제를 하죠.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다. 그러하니 이 질문에 끝까지 답변을 하면 내가 물을 갖다 주마.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꿔서 면담을 진행을 하죠. 기싸움이 있는 거네요. 기싸움이 상당히 커요. 특히 유영철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특징은 끝없이 말을 합니다. 어떤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 답변을 벗어난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간중간에 그 말을 단락을 짓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이런 통제를 내가 해야 돼요. 일부러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약간 이제 내 이야기를 넌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자기가 우월성을 갖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유영철의 특징입니다. 그 유영철이가 이제 연쇄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외국의 연쇄살인범도 공부를 했어요. 1977년도하고 79년도 이때 미국에서 있었던 연쇄살인 중에 체이스라고 하는 범인이 살인을 저지른 조현병 망상이 굉장히 심한 범죄자였어요. 유영철이 면담할 때 그 사건을 질문했었어요. 체이스를 아느냐. 그래서 제가 정말 0.1초 순간에 이 체이스 사건을 왜 물어보는가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모른다, 설명해달라 라고 했더니 유영철이가 체이스는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에 의한 망상 범죄자고 나는 정신분열 아니야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한국에 이제 연쇄적으로 저질러졌던 가장 근접한 사건이 정두영 사건이었는데 그리고 정두영이 범행 후에 피해자 위에 이불이나 옷가지를 덮어주는 행동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거는 정두영뿐만 아니고 대부분 현장에 시신이 버려져 있을 때 버려진 시신을 자기도 보기 싫어서 덮어놓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들도 그런 사망한 끔찍한 피해자들을 보면 어떤 감정을 느끼기는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죄책감이나 정말 자기 행위로 인해서 정말 어쩌다 실수를 해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느끼는 정말 이런 감정들이 정상적인 감정이라면 이들은 감정을 느끼긴 하지만 그 감정이 정말 사물을 대하는 것처럼 그냥 보기 싫은 장면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밤새 움츠러들었던 도시가 기지개를 켜고 무탈이 밤을 지나온 이들이 저마다의 하루를 분주히 시작하던 어느 토요일 아침, 비극은
모두가 방심한 틈을 타 그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종로에 위치한 건물들의 가스 검침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여인. 이렇게 전에 이렇게 닫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저기 좋았어, 가스 좋았어, 문을 이렇게 잠그면 안 되셨죠. 늘 굳게 잠겨있던 5층 집의 현관문은 어쩐 일인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딱 열었을 때 이쪽에 앉아갖고 쓰러져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던 그 집의 안주인 최 씨였습니다.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한낮의 살인사건은 순식간에 주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놀랐죠. 소문을 찔려고 허벅지까지 해갖고 53군데 찔렸다고. 무려 수십 차례나 피해자를 향했던 잔혹한 칼날. 이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듯 그녀의 손과 팔은 상처들로 가득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고연령, 그러니까 고령의 여성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격렬한 방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손바닥과 팔 부분에도 아주 심하게 있고요. 아마 서로 칼을 잡고 서로 막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격투가 있었을 거라 보이고요. 격렬한 사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현관 다음으로 범인의 흔적이 확인된 곳은 거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누군가 뒤진 흔적이 역력한 안방이었습니다. 안방에 예져 있는 드레스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범인과 함께 사라진 것은 건물주 최 씨의 손가방과 휴대전화였습니다. 60평생 오로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는 최 씨. 전셋집으로 시작해 여러 채의 집과 땅을 쌓아 이곳 종로에 5층짜리 건물을 지었다는 부부. 사건이 일어난 곳은 남편과 사별한 최 씨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건물 5층에 있는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인근의 소문이 자자할 정도의 부자였다는 최 씨. 그리고 그녀가 혼자 있는 틈을 타 침입한 범인. 그렇다면 강도에 의한 살인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강도의 소행이라기에는 그녀가 걸치고 있던 다이아 반지, 목걸이 등 값비싼 귀금속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6개가 문이 잠궈져 있어요. 예. 평소 경계심과 조심성이 많았던 최 씨가 현관문에 여러 개의 잠금 장치를 설치해뒀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에게조차도 쉽사리 허락되지 않는 공간이었다는 그녀의 집. 초롱성 같던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온 죽음의 불청객은 대체 누구였을까? 새벽 5시경 그날 또한 평소와 다르지 않게 자전거 모임 동료들과 함께 운동을 했다는 최 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집에는 당시 함께 살고 있던 그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토요일이었지만 최 씨의 아들은 9시경에 직장으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10분경 집안에 홀로 남은 그녀는 어딘가로 전화를 합니다. 친구 중에 생생해요. 저는요. 토요일이었는데 가자고 그러더라고. 별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끔 가셔서 청소도 하고 한번 둘러보고 오거든요. 9시 18분경 그렇게 동서와 나눈 전화통화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여 후인 10시 21분경 휴대전화가 마포 쪽에서 이제 위치가 나왔는데 통화한 기록은 없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집에서 약 6km가량 떨어진 마포 부근에서 마지막 위치가 확인이 됩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그곳으로 가져간 이가 범인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동서와의 통화가 끝난 9시 18분에서 마지막으로 그녀의 휴대전화 위치가 확인된 기지구까지의 이동거리는 차로 10여 분. 그렇다면 범행 시각은 9시 18분에서 10시 10분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50여 분 가량의 시간 동안 침입과 범행, 도주까지 이어진 겁니다. 뚝뚝하다 간 다음에는 현장에 유리된 용의자의 촉흔적, 그것이 이제 그 거실에서부터 안방까지 이런 데 이제 있었는데, 방이 여러 개인 넓은 집안, 그 가운데서도 거실 일부와 안방에서만 집중적으로 발견된 11점의 촉흔적, 신발 추정 크기는 255mm, 바닥 문양은 다이아몬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발생 시간대에 귀금속을 운송하는 경비업체 직원 귀금속상 금은 세공 공장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기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나와서 좀 섬찟하더라. 연령은 30대 한 중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경찰은 현장의 촉흔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인을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키 160대 후반에서 170대 초반의 성인 남성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도 경계심이 많았다는 피해자 최씨. 그러한 그녀가 맨발로 뛰어나가 스스로 문을 열게 한 그날의 불청객은 대체 누구였을까? 그런데 최 씨가 세상을 떠나고 그녀가 살던 5층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장을 이렇게 놔놨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책상 같은 거 놔놓고 그 밑으로 카팅 쳐놓고 문이 하나 있더래요. 사람 하나 들락날락 하는 문이 있더래. 문이 있어요? 비밀이 문. 할머니 나왔습니다. 뭐가 나와? 돌아고 그 뒤에 가니까 아주 금고 창고가 있더래. 많이 나왔대요? 원하고 급하고 막 나왔대. 최 씨가 그토록 외부인을 경계하고 집의 보안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던 걸까? 소문난 부자라곤 하지만 왜 집안에 이토록 많은 금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걸까? 낙비 사채에서 부자 됐지 뭐. 사채 물려도 크게 했죠. 돌아가서 나서는 이제 여자 앞으로 다 돌렸죠. 그렇다면 혹시 남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 관계 등을 맺고 그에 대해 원한을 품은 누군가가 아내인 최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건 아닐까? 채무 관계가 있는 수십여 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다른 사건 수사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경찰 인원을 투입했지만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채무 관계와는 무관한 인물인 걸까? 범인은 여러 개의 방 중에서 유독 안방만을 뒤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찾아내진 못했지만 꼭 비밀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이의 소행은 아닐까? 최 씨와 함께 5층 집에서 함께 생활했으며 사건이 있던 날 또한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들 또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아들의 청부 살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끝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항상 나타나서 거진 7년 동안 매일 나타나셨어요. 밥 차려주고 진짜 이제 눈물이 말릴 정도로 많이 울었거든요. 술만 먹으면 울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꼭 범인 잡혔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를 하면 할수록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범인을 놓치고 마는 걸까? 신들린 사람 옆집이나 그래서 잡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경찰들이랑 좀 유명하다는 데를 몇 군데 다녔어요. 누굴 찝었나요? 찝어주진 않고 우연히 해결이 될 거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그런데 사건 발생 2달여 후인 2004년 7월경 사건은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1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영철이 최초로 자백한 수십 건의 범행들 중에 원남동에서 있었던 최 씨 살해 사건 또한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 씨 살해 사건에 대해 유영철이 진술한 내용은 뭘까? 원남동 사건 전단지를 유영철에게 보여주자 원남동 사건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5층에 사는 할머니를 내가 죽였다고 진술하므로 휴대폰 처리 여부와 피해품인 가방의 처리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한 바 가방은 공덕동 로터리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함. 유영철이 진술한 공덕동은 최 씨의 집에서 가방과 함께 사라졌던 그녀의 휴대전화의 마지막 기지국 위치와 일치했습니다. 사건 현장엔 범인의 유일한 흔적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족 흔적이었습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의 추정 크기는 255mm. 이는 유영철의 주거진 원룸에서 발견된 그 신발 크기 추정치와 일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영철은 최 씨 살해 과정에서 취득한 100만 원을 지인에게 입금해줬다는 진술까지 한 겁니다. 살인 사건에 있어 증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범행 동기입니다. 이는 유영철의 진술 조서에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믿고 있으면서 처음 전과자가 되어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는데 당시 제가 죄를 뉘우치는 뜻에서 조그마한 십자상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서 선처가 될 것으로 알았는데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교회 주변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출소하면 그런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자신이 믿었던 신과 가진 자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교회 옆에 있는 부유층이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최 씨의 소유이자 그녀가 거주하고 있던 5층 건물 또한 교회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지른 연쇄살인. 그런데 근데 나중에 주제들이 나섰는데 그 순간에 이게 머리가 저절로 가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딱 수도 마지막에 딱. 그가 돌연 자신이 최 씨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남동 사건 현장은 1층은 주차장이고 3층은 귀금속 공장이며 거실과 안방에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봤는데 내가 범행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범행 현장이었던 건물 구조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봤다는 말과 달리 당시 상세한 건물 구조와 세입자에 관한 정보까지 언급한 뉴스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정적 증거를 대면 시인하겠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최 씨 살해 사건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유영철에 대한 최 씨 사건의 경찰 수사는 한동안 계속됐었다고 수사 관계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밝혀내야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나한테 얘기했죠. 대장님, 어차피 송치되고 검찰에 가서 제가 한 두세 건 불어줘야 검찰에서도 공과 올린다고 저한테 잘해줄 거 아닙니까. 나 좀 바로 죽기 싫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자를 밝혀주면 재판관이 또 연기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한 2, 3년을 더 살지 않습니까. 바로 죽기 싫습니다. 연쇄 살인범 유영철. 그의 살인 자백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 우리는 전문가들과 함께 유영철의 자백이 아닌 그가 저지른 20건의 범행 패턴과 유형을 분석, 이를 최 씨의 살인사건 현장과 정밀 검증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부유층 살인 사건 4건의 그 공통점을 보자면 일단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이었고요. 그러면서 교회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오전 시간에 모두 범행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노년층이 가장 많았던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최 씨의 주거지 또한 교회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낮 시간대에 범행이 이루어진 것은 공통적입니다. 해화동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해화동 사건은 바로 앞에 파출소가 있는데도 범행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영철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파출소 앞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들이 방심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들어갔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원남동 사건 발생 위치를 보면 경찰서 바로 뒤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이냐 아니면 건물에 이제 5층이냐 이것만 제외하면 위치 자체는 굉장한 공통점이 존재를 하죠. 유영철이 넓은 집안 중에서도 안방 등 한 곳만을 집중적으로 뒤진 행위 또한 최 씨의 사건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그런 이제 그 현장은 유영철에게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가택 침입 절도 시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패턴이 다르다는 건 틀림이 없고요. 둔기로 상대방을 순식간에 제압하기를 원하는 유영철의 어떤 의도와는 좀 이 얘기를 쓴 형태가 굉장히 좀 다르다. 장소적 공통점은 다수 존재하지만 해머와 칼로 살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격만을 해온 유영철의 범행 수법과 달리 최 씨 사건의 범인은 칼만을 이용해 과도한 공격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 방식이 항상 일정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남동 사건에서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황학동 살인 사건의 특성을 보면, 황학동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영철이 역시 칼로 얼굴, 목, 가슴 등의 부위를 굉장히 여러 차례 칼로 찌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2004년 4월 13일 노점상이었던 남성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찌른 뒤 해머로 머리를 가격해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놓고 봤을 때 유영철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망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유영철이라고 할 수 없다. 제거시키기보다는 그 칼을 사용할 수 없었던 어떤 상황적 특성이 있지 않았을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유층을 상대로 한 범죄는 연쇄살인의 범행 초기인 2003년 9월에서 11월까지 주로 행해졌는데, 이때 유영철은 해머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가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3월 출장 마사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작하면서 해머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칼을 이용해 살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004년 3월부터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한 보름에 한 번씩 발생하다가 그게 점점점 이제 냉각기가 좀 짧아져서 나중에는 거의 뭐 한 3, 4일에도 한 번씩 사람을 죽이는 이제 상황으로 진전이 돼요. 그런데 지금 원남동 사건은
이미 그렇게 범행 패턴을 바꾼 3월 15일 이후에 사실은 이 원남동 사건은 5월 22일 날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 씨 사건이 있었던 5월은 유영철이 한창 자신의 원룸으로 여성을 유인해 살해하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갑자기 범행 패턴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부유층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리며 자신의 범행 수법과 족적 등이 방송을 통해 전국에 노출됐고 또 CCTV에 찍히는 실수까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차로 봤을 때는 이게 유영철이 벌이기에는 좀 리스크가 너무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사실 없어요. 이미 이제 피해자의 패턴은 바꿨는데 옛날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던 그 노인분에게 다시 접근해야 될 이유가 뭔지 사실 좀 설명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에 대해 박지선 교수는 최 씨 살해 현장에서 사라진 그녀의 가방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유영철을 연쇄살인범으로 기억하지만 유영철의 십수차례 되는 전과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절도입니다. 이 범행 직전에 유영철이 저지른 범행을 보면 역시나 경찰관을 사칭해서 그 돈을 갈취한 그 범죄 전력이 나타나 있거든요. 피해 여성들을 본인의 거주지로까지 이제 유인을 할 때 그 현금을 보여주거나 현금을 주고 내 오피스텔에 오면 돈을 더 주겠다라는 식으로 유인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살인의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갈취 등의 어떤 그 범행을 통해서 꾸준히 현금을 얻었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자신의 살해 이유는 절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한 유영철이지만 그의 범죄 행위 전체를 살펴보면 반복된 절도, 금품 갈취 등의 불법 음란물 판매, 그리고 미성년자 강간 혐의까지 이것이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심판자인 양 포장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진짜 얼굴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원남동 사건에 대해서는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유영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죠. 하지만 본인이 자백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사형 집행할만 하면 하나씩 꺼내서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대법원까지 가서 또 사형 정이 되고 그럼 또 사형 집행 시기가 또 오게 되면은 또 연속해서 더 하겠다. 추가로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사형수 유영철, 그는 검거 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혼자만의 살인 게임을 즐기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유영철을 피의자로 기소하지 못한 이후 사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던 걸까? 하나도 안 했어. 보상을 개최했어요? 아예 12년 동안 연락이 안 왔고. 우린 현재 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를 찾아가 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 뭐 금년 초에 와서 전혀 잘 모르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미제 결정돼 있을 텐데 기록을 좀 봐야 되겠네요. 기록이 어디 있는지. 서울 중에 그 3, 4월 중에 우리가 인수 받아서 우리가 그거는 또 다른 사건 우선순위로 수사하고 아직 그거는 수사가 진행 중이진 않아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가 궁금해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경찰때 한번 여쭤보세요. 원남동 사건의 경우에 그 초기에 수사 과정을 보면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잘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물증이나 또는 진술이나 단서나 정황이나 혐의점 등을 포착하지 못했죠. 그래서 장기화되고 미제 사건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터진 게 유영철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영철에게서 결국은 확정 진술을 받지 못하고 유영철 사건에 함께 기소를 붙이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후에 이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된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누가 이 사건을 제일 잘 알아? 누가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이지? 누가 이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지? 이걸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사건 수사가 실종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겐 잊혀진 죽음이지만 누군가에겐 끝끝내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살인의 청부라는 가능성도 분명히 이 사건은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 원남동 사건이 난 그때 유영철이 그린 그림을 보면 네, 그알 외전 오랜만에 박지선 교수님과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랑 한 8개월 전쯤에 그알외전 4편 정도 촬영해서 올렸었는데 다시 돌아오셨어요.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서 네.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알아볼 사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2004년에 발생을 해서 지금 17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원남동 살인 사건인데요. 네. 사실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볼 그알외전 사건으로 이제 가져온 이유는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을 본인이 저질렀다고 이제 자백한 범죄자가 있죠. 그게 네. 이제 유영철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특성과 함께 또 유영철의 어떤 자백 내용, 그 자백 내용의 신빙성, 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2004년에 그 원남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에 5층에 이제 집주인 60대 여성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 여성분이 칼에 수십 차례 찔린 채로 그 현관에서 발견이 된 사건이에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돌아가신 분이 좀 동네에서 소문난 뭐 부자였다 이런 얘기가 기억나는데 건물 자체도 본인 건물이고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굉장히 많았다는 소문이 많이 나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처음 발생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처음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그 보안을 철저히 하셨던 거잖아요.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나요?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런데 이분이 문단속도 굉장히 철저하고 또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 않기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피해자 분이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두 가지죠. 면식범이어서 열어줘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공격을 했다.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택배 위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피해자가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어떤 대상이나 신분으로 위장을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의 전개가 갑자기 현관에서 있었고 이런 극단에 처하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현관에서 그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나요? 그렇죠. 시신이 이동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피해자와 서로 아는 관계여서 문을 열어줄 정도의 신뢰 관계라면 거실이라든지 좀 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다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현관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공격을 한다면 사실 피해자가 도망갈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은 가스 검침원 분이 왔다가 인기척이 없으니까 문을 열었다가 이제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를 한 거거든요. 문을 열면 바로 보일 수 있는 위치에 피해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면식범이 저지른 범죄 사건의 특성과 또 배치되거든요. 사실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당연히 피해자가 늦게 발견될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뭐 안방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제 시신을 이동시키거나 이제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현장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고 또 시신을 덮거나 얼굴을 가리거나 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피해자와의 감정적 유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래서 단순히 이 사건을 면식범에 의한 범죄라고 보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면식범이 아닌 사람이 굳이 그런 사칭을 해서 들어왔다라면 아마 목적은 좀 금품일 가능성이 좀 생각이 드는데 집안에 좀 그런 흔적이 있었나요? 안방을 주로 이제 물색한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물색흔이 과도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매트리스를 틀어놓는다든지 장롱이나 서랍에 있었던 물건을 다 꺼내서 침대 위에 펼쳐놓는다든지 근데 그 안에 있던 귀금속들은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또 이제 피해자분도 금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강도는 위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 목적을 위장하기 위해서 강도의 흔적을 일부러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막상 사라진 물건은 별로 없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물건이 있었잖아요. 유일하게 피해자의 외출용 가방이 사라졌는데요. 그 안에 있었던 물건들이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 뭐 현금 이런 물건들이 이제 함께 사라진 거죠. 근데 사실 피해자의 휴대폰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게 오전 9시 17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원남동인데 10시 21분. 그 사실 1시간 남짓한 그때 마포 공덕 기지국에서 이 휴대폰 신호가 잡혀요. 그러면 굉장히 사실 많은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원남동에서 공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보면 택시를 가정했을 때 10시 정도에 출발하면 이제 공덕동에 10시 21분 정도 시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살인을 저지르고 안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물색흔을 남기고 현장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보면 더더욱 목적이 확실한 범행이 아니면 이 정도로 짧은 시간을 이 현장에서 소요를 하는 게 가능했을까. 사실 이 현장은 지문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흉기도 가져갔는데 범인의 흔적으로 남은 거의 유일한 단서는 족흔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범죄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범죄의 전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어야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어떤 그 현장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들죠. 그 족흔적 같은 경우는 범인이 남긴 흔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봐야겠죠? 네, 범인이 남겼고 사실 흉기나 지문 이런 게 없는데 족흔적만 남았다라는 거는 남아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255mm였던 거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살인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사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살인의 청부라는 가능성도 분명히 이 사건은 배제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와의 어떤 뭐 채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얽혀있는 주변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죠. 청부살인. 그것도 아닌 경우가 모르는 관계인데 살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경우가 사실 정말 흔치 않은데 공교롭게도 2003년과 4년에 부유층 집 안에 침입해서 사람들을 살해했던 유영철이라는 범죄자의 어떤 범행 시기와 또 범행 패턴과 공유하는 부분이 이 사건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 점은 무엇이고 차별되는 점이 뭔지를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사건이 맞습니다. 범인이 유영철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서 유영철이 다른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잡히죠.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무려 1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유영철은 자기가 26명을 살해했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확정된 건 20명의 피해자만이 확정이 됐거든요. 마지막 고개 한번 끄덕여 봐요. 궁대문 맞아요. 맞다.
중대문 말고 또 있어. 고개 끄덕거려. 어디다 묻었어? 나머지 피해자 사건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유영철이 이 원남동 사건을 본인이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의 어떤 자백 내용을 보면 1층에는 상가가 있고 뭐 3층에는 공장이 있고 5층은 가정집인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5층에서 살해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라는 게 기사화도 됐어요. 그 당시에. 네. 예. 그런데 유영철의 자백을 모두 받아들일 수가 없는 다른 사건이 존재를 하죠. 이게 이제 이문동 살인 사건인데 어제 저녁 서울 이문동에서 25살 모 씨가 흉기에 찔렸습니다. 지난 2004년 서울 이문동에서 24살 모 여인을 살해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영철은 허위 자백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현장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영철이 자세하게 진술을 했어요. 본인이 한 게 아닌데도. 한 게 아닌데. 저쪽으로 좀 쌓였는데 눈이 좀 오고 있었어요. 그럼 이 여자한테서 뺏은 물건이 있어 없어? 아, 손도 안 댔어요. 손도 안 가방 댔어?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를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유영철이 연쇄살인을 자백했을 때 많은 미제 사건을 들고 형사들이 유영철을 찾아갔다. 그러면서 혹은 신문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실 범행의 대략적인 정보는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문동 사건 같은 경우는 유영철이 현장 검증까지 했잖아요. 원남동 사건 때는 어땠어요? 어디까지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그 원남동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경찰에서 자백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번복했어요. 아, 그래요? 증거 갖고 오면 내가 진술을 해주겠다고. 그런데 이 패턴이 끝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또 자기가 했다고 했다가 또 번복한 거예요. 그리고 원남동을 본인이 했다고 해놓고 그걸 문서로 작성을 하려고 하면 태도가 바뀌고 회피하고 진술을 번복하고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사건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유영철이 노렸던 거는 사형이 집행된다라고 결정되는 시점에서 내가 어떤 사건을 저질렀다. 재판에 포함되지 않은. 이러면 수사가 반드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형이 집행될 수가 없죠. 이런 악랄함이 거기까지도 이제 생각이 미치는 거죠. 어쨌든 이 유영철이 단지 자백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이 유영철이 한 범행인지 아닌지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어떤 걸 더 들여다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문동 사건처럼 이 사건도 거짓 자백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철과의 연결고리가 여러 군데서 드러나요. 첫 번째가 그 피해자의 휴대폰 신호가 잡힌 그 공덕 지점이 그 하필이면 또 유영철의 주소지예요. 아, 그래요? 근데 물론 이것은 우연일 수 있죠. 그 위치 자체는. 그리고 조큰적이 남은 255mm가 또 공교롭게도 유영철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신발이 255mm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유영철이 자백했던 내용 중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자백 내용이 있어요. 이 원남동 사건이 난 그때 유영철이 자기가 공덕 지점에 있는 어떤 은행에 10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면서 이 원남동 사건이 내가 한 걸로 믿겨지지 않거든. 그 입금 기록 찾아보면 될 게 아니냐. 근데 이 100만 원이라는 액수가 피해자와 관련이 있어요. 원남동 사건의 피해자와? 그 피해자한테 어떤 습관이 있냐면 외출할 때 항상 100만 원을 가방에 넣어서 외출을 항상 하시는데요. 근데 그게 특이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피해자의 가방째로 없어졌잖아요. 가방째로 없어졌다면 사실은 그 100만 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가방 안에. 뭐 유영철이 다른 방법으로 100만 원을 마련해서 그걸 입금했을 수도 물론 있지만, 유영철이 어떤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직업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필 또 피해자.
한테 100만 원이라는 그 액수, 숫자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보도 사실은 정보값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유영철 사건을 쭉 보면은 초반에는 부유층 집에 침입해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성매매 여성들을 자기 오피스텔로 불러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잖아요. 앞에 부유층 대상 사건 4건을 저지르고 4번째 이제 해화동 사건에서 유영철의 뒷모습이 잡히죠. 그러면서 이제 수배 전단이 이제 뿌려지면서 유영철이 거기서 범행을 멈추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원남동 사건은 좀 초반에 저질렀던 그 형태랑 비슷해 보이는데 시기상으로 보면 유영철이 그 범행 형태를 바꾼 그 시점에 나타난단 말이죠. 요거는 이게 유영철이 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패턴이 다른 사건이 사실 원남동 사건 말고도 또 있죠. 그게 이제 황학동 살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패턴이 이 사건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유영철이 경찰 신분증을 위조해서 그 상인들을 갈취하다가 진짜 경찰인지를 확인해보자라고 한 피해자를 납치해서 월미도의 시신을 유기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절단해서 그것을 또 숨겨둔. 근데 이제 이 패턴은 부유층 사건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서 그 오피스텔 여성 대상 사건과는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유영철의 범행 패턴이라는 게 보면 사람들 머릿속엔 굉장히 고착화돼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는데 유영철의 행동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 내용들이 다른 사건에서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사실. 그러면 원남동 사건의 범인이 유영철이 아닐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흉기, 도구의 사용인데 그러니까 유영철이 여러 건의 범행에서 거의 일관적으로 보였던 거는 망치, 둔기의 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도 본인이 어느 정도 피해자를 제압했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둔기를 꺼내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황학동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납치해서 차 안에 가둬둔 다음에 유영철이 본인 오피스텔에 가서 둔기 이런 것들을 챙겨와요. 굳이 챙겨와서? 챙겨와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상황이 됐건 꼭 필요로 본인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 칼이 사용된 흔적밖에 없어요. 유영철이라면 과연 둔기의 사용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그 흔적이 없을까. 또 유영철이 저질렀다고 보기 힘든 그 재판 기록 중에 뭐가 있냐면 왜 망치를 쓰지 않고 칼을 썼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유영철이 그때 대답을 바로 못하고 다음에 만날 때 알려주겠다. 이게 변호인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 그 질문에 대답을 바로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어떤 답변들이 임기응변처럼 본인이 했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문동 사건이 딱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남동 사건에 대한 유영철의 자백이 신빙성이 낮을 가능성? 이제 한 가지 더는 섬유유연제를 또 뿌려놓고 갔거든요. 섬유유연제를요? 네. 이런 특성들이 유영철이 그동안 저질렀던 범행과는 다른 특성인데 유영철이 그린 그림을 보면 유영철의 성격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세부 묘사라든지 이런 것에 집착 수준으로 디테일을 이제 많이 따지거든요. 이런 특성들을 봤을 때 위장된 물색흔 외에 현장을 흐트러뜨린다거나 과도하게 그런 식의 특성은 유영철한테는 생각하기는 힘들거든요. 뭐 섬유유연제를 뿌린다거나 이런 현장 모습이 남게 방치하고 여기를 떠났을까.
어렵네요, 듣다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유영철이 처음 자백했을 때 정확히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백을 했고 그 중에서 유영철에게 제공된 정보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그럼 그 외에 목격자라든지 뭐 좀 추가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 사건은 목격자가 3명이나 있어요. 3명이 있어요? 이 10시 전후 그 시간대에 엘리베이터 옆에 비상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나가는 그 30, 40대 정도의 남성을 본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본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인데 같은 걸 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2명, 1명. 아, 이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여러 명의 목격자의 진술에서 일치하는 거는 30, 40대 정도의 남성으로 보였고 키는 170 정도의 좀 몸집은 왜소했다. 그리고 어두운 색깔의 점퍼를 입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몽타주까지 나오진 못했지만 사실 범죄자의 체형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보값이죠. 그렇다면 범인은 30, 40대 그리고 키는 170 정도의 발 사이즈가 255 정도 되는 남성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이 편의 제목이 연쇄살인범의 진실게임으로 이제 그 알편에서 나왔는데 유영철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유영철이 했다고 보기 힘든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시 검토가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사실 그 알 외전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거는 유영철이 했다 아니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사실 목적인 거죠. 네. 그러면 이걸 계속 수사를 해야 될 텐데 네. 우선 중요한 거는 유영철이냐 아니냐를 좀 정확히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유영철에게 확실한 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답을 받기 이전에 그 유영철이 자백을 했던 내용과 번복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먼저 있어야 다시 유영철을 만나러 갔을 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영철이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유영철을 배제하고 또 수사 방향을 또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수사 당시에 원한 관계로 보이는 현장 상황 때문에 원한 관계 중심으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다가 사실 유영철이 자백을 하면서 방향이 확 틀어진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에 대한 검토도 사실 빠질 수가 없죠. 오늘 박지성 교수님과 오랜만에 함께한 그 알 외전 첫 번째 편은 원남동 살인 사건이었고요. 이번 편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또 어떤 사건을 함께하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